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6300님이 가을이 오고 있네요. 그런데 날씨는 갈 길을 잊은 건가요?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산에는 밤이 익어가고 들에는 벼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세상이 답답해서인지 사이다를 앞에 놓고 청취 대기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익어가는 밤송이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밤 사진. 사이다를 앞에 놓고 지금 방송 듣고 계시다고요? 네, 속이 답답할 땐 사이다죠. 콜라보단 사이다. 밤송이 머리 맞아본 적 없으시죠? 네. 저 시골에 살 때 저희 집 마당에 커다란 밤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저는 네. 맞아봤습니다. 정신 번쩍 들으셨겠네요. 아픕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1105님이 밤새 귀뚜라미 소리에 가을이 오는구나 느꼈습니다. 제 입이 가을 노래 한 소절 해주세요. 네, 패스. 네. 네, 촌철님들한테 서비스라는 건 없습니다. 제 입이는. 네. 먼저 가을님. 아, 닉네임이 먼저 가을인데 아직은 여름이라. 하여튼 먼저 가을님이 한 줄기 소나기가 마른 대지를 적셔 농주를 기쁘게 하는 아침입니다. 농주요? 네. 농부시라서 농주라고 쓰신 거 아닐까요? 아, 농장주. 네. 예. 참 고마운 아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낮에 해가 쨍쨍 뜰 테니 어떡하지? 어제 그제 이틀 또 다시 더워져가지고. 어제 밤에 진짜 덥더라고요. 열대야가 다시 왔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갈 줄을 몰라요. 갈 줄. 아, 이 와중에 제이비와 추억을 공유해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유부인님이 저는 밤송이에 눈 맞아본 적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저런. 갑자기 흔히 쓰는 표현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입 밖으로 낼 뻔했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파란 대문님이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가 더 편하게 된 축구대표팀. 그리고 국민들은 추석에 병원 걱정. 뭔가 뒤죽박죽 복잡한 세상입니다. 라고 촌철 보내주셨습니다. 짧고 굵은 메시지네요. 네. 예, 예. 자,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 여기까지 챙겨드리고요.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오늘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중증 응급 환자 담당 권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의 진찰료를 3.5배 인상한다는 것인데요. 근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수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의 문제 아닙니까? 세상이 다 아는 일 아닙니까? 의사가 없는 마당에 수가를 올려봤자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바로 따라붙었습니다. 많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환기시켜 드리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요 점을 일단 전제로 해놓고 보면 그러면 수가 인상을 왜 하려고 하는 거냐. 자, 그 이유를 살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의료진 이탈을 막기 위한 당근책, 다시 말해서 비상 진료 체계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한 물량 전술이고 그 주 대상이 응급센터보다는 동네 병의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동네 병의원에는 수가를 얼마나 올려주는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권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에게는 3.5배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동네 의원에는 50%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전 어떤 명절 때는 얼마 올려줬나 봤더니 30% 올려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50% 올려준다. 차이가 되게 크게 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응급의료센터는 더 힘들어서 그래서 3.5배이고 동네 의원은 그냥 50%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시냇가의 심은 나무님이 그러면 건보 재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올려주셨고 8749님이 대폭 인상이라뇨? 의사들이 없는데 말이 되나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이게 과연
대책이 될 거냐, 뭐 여기에 많은 분들이 물음표를 찍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또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설득이 될까요? 설득이 됐으면 여야의정협의체가 벌써 구성이 됐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석 때 응급실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해 추석 동안에 그러면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은 얼마나 많았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난해 추석 연휴 6일간 119 구급대 출동 횟수가 5만 9천여 건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하루 평균 한 2만 명 수준이었는데 명절들 연휴가 있으면은 한 3만 명까지 늘어난다. 엄청 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그럴 수 있겠느냐, 응급실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 멀리 가지 마셔라. 벌초도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생선 좀 먹지 마라. 네, 아이들 혼자 두지 마라. 네. 이런 얘기를 지금 가족들한테 주고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의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이. 네, 그냥 집콕이 대안이다 이런 얘기 되는 거 아닌가요? 따지다 보면은. 좀 답답한데요. 그래서 여야의정협의체가 추석 전에 출범할 거냐 이게 사실은 지금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뭐 재조정 관련해서 대화 전제로서 이건 안 된다, 뭐 이건 안 된다, 이런 건 없다라고 했는데 정부가 과연 반응을 하겠냐 요거 하나 있고 전공의 단체 대표가 의협과는 어떤 테이블에도 같이 앉을 일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너무 점점 더 고쳐온 방정식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누가 풀까요? 조금 전에 추석 전에 출범이 가능할지가 관심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확장하면 추석 지나고 나면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가 계속 유지가 될까도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왜 그러느냐.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난 다음이거든요. 추석 명절 지나고 난 다음.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지금 뭐 수시 전형, 원수 접종이 아마 추석이 지나고 다 끝나 있을 겁니다. 네, 정부가 또 이례적으로 의대 그 경쟁률을 공개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이면 여야의정 협의체가 지금처럼 계속 정치권의 주된 화두가 되고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될까도 사실은 궁금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엽기토끼님이 의사들이 일괄적으로 협의체 하나 만듭시다 뭐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1944님은 국민을 위해서는 의료비 같은 건 대폭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0668님은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정부가 이미 건너온 다리를 무너뜨리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네요.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어제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아직도 제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지 대답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수립된 나라입니까?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입니까? 네. 침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침묵이 17초간 이어졌다라는 언론사 보도도 있었고 18초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뭐 17초든 18초든 엄청 긴 시간이죠. 긴 시간이죠. 라디오에서 묵음이 3초만 나가도 방송사고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럼 도대체 이 침묵의 이유가 뭐냐? 이거를 살펴야 되는 건데 이걸 살필 수 있는 다른 문답을 한번 들어보시죠. 다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때 건국된 나라입니까? 아니면 1948년 8월에 건국된 나라입니까? 임시정부는 1919년에 건립된 것이고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재헌헌법 자체는 1948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뭐 김복형 후보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조금 전에 들었던 이 장면, 이 모습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기 때문에 뭐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요거 하나만 딱 끄집어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복형 후보자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헌법 정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해야 하고 정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법통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못하는 이 현상, 이걸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고 누가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 겁니까? 헌법의 기본 정신에 대한 소신조차 밝히지 못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헌법소원 같은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다는 얘기냐. 이 얘기는 국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아니겠습니까?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일웅 님이 헌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법관 자격이 있을까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 신원섭한 님,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인데 어찌 이 답변을 바로 못합니까? 헌법 전문에 나와 있지 않나요? 라고 또 꼬집어 주셨고요. 네. 에라이 님은 근데 청문회에서 이렇게 대답해도 임명하실 거면 청문회 왜 합니까? 뭐 이런 의견 들어와 있고요. 네. 배지님은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건 아닌가요? 이게 실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는 의견을 또 보내주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방송사고는 8초 무금이라네요. 근데 어쨌든 7초까지는 가능한가요? 전 3초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짧게 알고 있었네요. 저는 1, 2초만 해도 사고인 줄 알았죠. 아니구나. 8초까지는 가능하대요? 네. 김 PD님 올려주셨고요. 어쨌든 이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님 답변은 이렇게 했지만 뭐 임명장 받는 데는 이건 문제가 없겠죠? 임명동의 대상도 아닌데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가교육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해서 교육 대계를 짜는 기관, 위원회가 바로 국가교육위원회인데 그 산하에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전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그냥 전문위원회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전문위에서 이른바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전에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보수 성향 위원들이 수능 이원화나 고교 평준화 폐지 같은 주요 정책을 서로 짜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던 겁니다. 이 의혹이 제기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는데 7월 18일에 전문위 회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 전문위원이 전문위원들의 단체 채팅방에 전문위 위원장과 우리 측 의견,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게 보수 쪽 같은데 우리 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사전에 조율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던 거죠. 잘못 올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전문위 소속 일부 위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사전 조율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의혹이 있다라는 건데 회의록 작성과 회람 요구는 무시당했고 대부분의 회의 자료에는 비공개, 대외비 등의 표시가 붙어 있었고 협의와 조율을 위해 구성한 운영위원회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무력화됐고 다수파가 분과장을 독식한 채 보완적인 간사 선임 요구도 무시하려 했다 등등 이런 겁니다. 또 카톡방 사건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점도 함께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 전문위가 지금 2026년부터 10년간 주요 교육 정책이 담긴 방향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논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6일에 이 전문위원회로부터 국가교육 발전 계획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최종 보고를 받은 후에 시안을 마련해서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내년 3월에 국가교육 발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대로라고 한다면 생산적 합의가 아니라 소모적 갈등의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6일 이루어진 중간보고 내용에 대해서조차 어제 기자회견을 연 위원들은 이거 합의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을 낼 것이며 설령 낸다고 해서 어떻게 동의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장부터 불신의 그늘이 깔려버리는데 그게 다른 데가 아니라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너무 지극히 원론적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사회적 합의는 민주적 절차가 담보돼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문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찾아보니까 21명 중에 이제 13명이 이른바 보수 쪽 위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아예 어떤 언론은 막 이름이랑 사진까지 다 박아가지고 딱 이렇게 색칠을 해놨던데 네. 이렇게 되면 이런 논의로 된 거를 지금 백년지 대계라는 국가교육정책으로 과연 성립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많은 촌철님들이 그 걱정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요?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보 보수가 한데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좀 합의안을 도출하자라는 거잖아요, 위원회가. 그래서 그게 진짜로 그런 민주적 과정에서 그러니까 도출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국민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진보 보수가 아울러서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사회적 합의 하나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수 쪽에서만 짬짬이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사회적 논의는 그건 둘째 문제인 거죠. 이게 될 여지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물프레님이 애들 교육은 건들지 맙시다. 백년지 대계인데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논의가 될지 좀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교통사고 유족이라고 밝힌 이모 씨가 올린 글인데 6월 27일 오전 0시 45분쯤에 전북 전주의 한 도로에서 이 차주가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시속 159km로 몰다가 경찰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인 19세 여성이 사망하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같은 나이의 여성이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어요. 근데 가해자가 나 체열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병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 뒤 사고 발생 후 2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술타기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그 사이에 맥주 2캔을 마셔서 흔히 이야기하는 술타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가해자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36%라는 최소 수치만 적용받아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7년 6개월을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양심 없는 술타기가 등장했다. 촌철님들이 좀 분노해주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왜 이러는 거죠? 두 가지 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술타기 수법에 대한 언론 보도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얼마나 들끓었습니까? 근데 도대체 현장 경찰은 이런 그 시대 분위기, 사회적 어떤 그 비판 여론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귀찮은 겁니까? 일단 이걸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 경찰이 나중에 성실 의무 위반으로 파출소 팀장에게 감봉 1개월 그리고 팀원 3명에게 행정처분인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솜방망이다 이거. 그래서 유족이 청원글을 올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재심의해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이거는 진짜 현장에서 바로 음주 측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 더 전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 여기에 성명서가 급식실 등 6곳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어떤 성명서인가요? 요즘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제 많이 발생하고 이게 학교에서도 많이 발생한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관련된 건데 다 같이 즐겁자고 한 SNS는 범죄 공간이 되었고 우리 일상의 평화는 모두 털렸다. 단 한 명일지라도 내 곁의 평범한 사람들이 지인들의 딥페이크 영상 사진을 보고 희롱했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제일 중요한 건 학생 스스로 가담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명서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성명서가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이 학교에 사회참여 동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 소속 2학년과 3학년 학생 19명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가졌고요. 여기서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를 다룬 기사를 함께 읽고 토론을 한 뒤에 정부와 수사기관, 기업, 그리고 또래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각각 문장으로 써내려 갔는데 이걸 모아서 성명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학교에 붙인 겁니다.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특히 미성년자 사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금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을 때 이 학생들이 정말 이게 범죄인지나 제대로 알고 지금 이런 짓 하고 있는 거냐. 교육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놀이로 인식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의 그 하나의 실마리를 지금 제공하는 사례가 바로 이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소개를 드린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일단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복잡한 것일수록 가장 기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인식을 똑바로 하는 것이다. 그 하는 사례가 이번에 좀 나온 것 아니냐. 이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조로코코님이 똑똑이들이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엽기토끼님은 세상에 너희들이 희망이고 미래다 라고 좀 칭찬해 주셨는데 김종현님은 먼저 목소리 내지 못한 어른으로서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교육들이 진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 성명서 내용 중에는 기성세대를 질퇴하는 내용도 있었다. 요즘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